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11부 태종의 배신, 원경왕후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시간을 잠깐 좀 뒤로 돌려가지고요. 1400년으로 갈게요. 1400년에 태종이 꿈에도 그리던 왕위에 오르면서 정말 감격에 젖었죠. 그런데 이때 같이 감격에 젖었던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였다라는 거예요. 자, 원경왕후 민씨는요, 고려 말의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던 민제의 딸입니다. 민제는 이제 태종의 장인이죠. 이건 뭐 원체 유명한 이야기고, 원경왕후 민씨가 18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태종이 2살 연하였어요. 2살 연하였고, 그 뒤로 이제 원경왕후 민씨는 10년 후에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태조가 일개 시골 무장 출신에서 일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나름의 야망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남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무튼 야심과 배짱이 두둑했던 원경왕후 민씨는 자신의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죠. 원경왕후 민씨는 자신의 부친인 민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뿐만 아니라 두 남동생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끌어들여서 태종의 신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참모이면서 후견인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을 내내 내조를 해왔던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고조 유방의 와이프였던 여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풍모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죠. 이 원경왕후 민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재미난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실록에도 있는 얘기예요. 2차 왕자회난 당시에 태종의 말을 모기내가 타고 있었대요. 근데 모기내가 태종의 말을 타고서 전쟁터를 누비고 있다가 어쩌다가 태종의 말이 이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주인은 떨구고 올라탄 사람은 떨구고 홀로 이제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에 맞은 말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본 원경왕후 민씨는 이거 남편이 패해서 죽었구나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서 어떻게 했냐.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은. 남편의 원수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장부다운 성격인 거죠. 그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말리니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2차 왕자의 난은 태종이 승리를 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원경왕후 민씨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척도가 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실록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모기내가 탔던 정안공 집에 말이 화살을 맞고 도망해 와서 스스로 제집 마국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때 전투를 지휘했던 모기내가 아마 이제 어떤 사유로 태종의 말을 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화살에 맞게 되니까 아마 모기내가 잠깐 좀 이제 내렸겠죠. 말이 화살에 맞았으니까 이거 타고 다니기 좀 힘들겠구나 하고서. 그리고 그 틈을 타가지고 아마 말이 홀로 집으로 달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기소 본능에 의해서 마국간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서 부인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이 화살이 맞은 채로 집으로 들어왔네? 이거 분명 우리 박간 장반이 타던 말인데? 그렇다면은 이번 전투에서 혹시 남편이 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서 어떻게 했냐? 부인은 반드시 싸움에 패한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으려 하며 걸어가니 그럼 이때 민씨가 모르긴 해도 팔 걷어붙이고 무기 들고 전장터로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는다 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시녀 김씨 등 5사람이 만류하였으나 떼거리를 달려들어서 이제 뜯어 말렸는데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화끈하고 대범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배짱 있는 여장부다운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원경왕후 민씨는 야심만만할 뿐만 아니라 일처리 솜씨도 뛰어났고 대범하기까지 한 인물이었어요. 만약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원경왕후 민씨는 물론이거니와 그 친정집 또한 무사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원경왕후 민씨는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남편을 왕위에 올린 데 성공을 했으니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수많은 모험 속에서 그녀의 오랜 야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드디어 국모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경왕후 민씨는 나라의 어머니라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중전마마 소리 들었을 때 그때 모르긴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감에 젖었겠죠. 그래, 이 맛이야. 이 말을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그동안 고생을 했었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원경왕후 민씨에게 허락된 행복은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강지처에게 굉장히 충실했던 태종이 정말 뜻밖에도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궁인들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원경왕후 민씨 당연히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종이 다른 여자를 찾을 때마다 원경왕후 민씨가 찾아가서 막 심하게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태종은 즉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비가 투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태종은 도저히 왕비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거처를 경연청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게 되고 남편의 변절을 참지 못한 원경왕후 민씨는 마침내 태종이 가까이 한 궁녀를 찾아내서 직접 처벌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물론 이 소식을 들은 태종 또한 격분했어요. 태종도 지지 않고 원경왕후 민씨를 모시는 시녀와 내시들을 모두 내쳐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응수를 했다는 거죠. 비록 처벌은 아랫사람들이 받은 거지만 궁궐 안에서의 처벌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것은 원경왕후 민씨에게 내린 처벌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원경왕후 민씨, 이제 분노의 눈이 멀어가지고 태종을 찾아가가지고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경왕후 민씨가 그러한 태도를 보일수록 태종은 뭐라고 몰아붙이냐면은 봐라, 왕비가 저렇게 투기가 심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궁궐 안에서 생활을 하겠냐, 이거 왕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원경왕후 민씨를 투기가 심한 여인으로 몰아갈 뿐이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여간 실록에서는 부부관계 이야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정정실록이긴 한데 태종이 즉위했던 해예요. 자,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딱 그 시점이었는데 뭐라고 써있냐,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였다. 짧게 한 줄 딱 써있죠. 그러니까 중궁의 투기 때문이라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궁녀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놀기 시작했고, 이걸로 인해서 중전이었던 원경왕후 민씨가 태종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전의 투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태종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 내가 도저히 왕비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나 경연청에 나와서 좀 있을게 하고서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료를 놓고 보면요, 자, 이제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 해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비 전에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비가 바로 이제 원경왕후 민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원경왕후 민씨를 모시고 있던 시녀와 환관 20여 명을 내쳤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정비가 임금이 궁인을 가까이 함으로 분개하고 노하여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하니 임금이 노하여 내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렇다는 거죠. 원경왕후 민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태종의 총애를 받았던 궁인들을 불러다 놓고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이것들아, 감히 니들이 우리 주성자한테 꼬리를 쳐? 니들 한 번만 더 꼬리치다 걸리면은 내가 다리 몽둥이를 또 분질러 놓을 거야. 알았어?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양이 쥐잡듯이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소문이 퍼졌는지 아니면 궁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나서 태종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하여튼 태종도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태종이 여기서 더 세게 나가게 되는데 어떤 처분을 하냐면은 이거는 다 중전을 모시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모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면서 중전을 모시고 있는 시녀, 환관 20여 명을
전부 축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는 이 사람들이 받은 건데 사실상 이게 누구를 향한 처벌이었냐면은 중전을 향한 처벌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원경하고 민 씨는 정말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태종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끝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402년 1월이 됐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갈등을 빚은 지도 거의 1년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태종이 어느 날 하륜과 권근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동안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후궁을 두지 못했는데 한번 지나간 역사를 조사해서 어떻게 후궁 제도를 만들면 좋을지를 고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표면상으로는 후궁 제도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속내는 뭐 이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하륜과 권근이 옛 역사들을 상고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전하, 옛날 역사책을 들춰보니까요. 왕은 9명까지 후궁을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궁중의 혼사와 같은 그런 법제를 한번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태종은 반색을 합니다. 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가래색을 설치해서 후궁 선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태종의 후궁으로 뽑힌 사람이 권엉의 딸이었는데 태종은 이거를 단순히 후궁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대하게 보란듯이 혼례식을 치러가면서 후궁을 맞이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거 누구 보라고 한 거겠어요, 당연히. 그죠? 이 소식을 들었던 원경하고 민씨는 눈이 뒤집힙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태종을 찾아가서 거칠게 항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경하고 민씨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악다구니를 써요. 어떻게 자신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태종은 역시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균, 악정, 권엉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였다. 처음에 대부인 송씨가 정비에게 말하기를 궁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점점 두렵다 하였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대부인 송씨가 태종의 입장에선 장모죠. 그러니까 이제 원경하고 민씨의 친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정비의 투기는 더욱 심해만 갔다. 임금이 권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고 하니, 자, 그러자 이제 기어코 후궁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원경하고 민씨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달려와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했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하면서 원경하고 민씨가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대주주고 나 아니었으면 당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보면은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원경우 민씨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계속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가래색을 파하도록 명하고 환관과 신임 각각 몇 사람만으로 권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후궁을 드리는 과정을 포기하진 않죠. 조촐하게 남아 하여튼 그냥 후궁을 드리는 행동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정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아니했다 하면서 부부관계가 완전 파탄이 나버리는데, 이날의 충격으로 아무튼 원경하고 민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가급적 태종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 정정까지 나서요. 그런데 이게 집안 문제다 보니까 정정이 나서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해요. 나름 이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정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록 자신과 정한왕후 김씨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지만 그래도 젊은 날의 정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주상은 중전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많이 봐놓고 왜 또 새장가를 들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하면서 형으로서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보내어 임금에게 말하기를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이 무엇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또 공신들도 달려들어요. 이숙번, 박성명 등도 따라서 청하였으므로 바로 파할 것을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친형이었던 상황의 충고와 더불어서 이숙번, 박성명 같은 정말 자신의 측근들, 그런 공신들도 만류를 하는 바람에 태종도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가래색은 폐지해요. 하지만 끝내 후궁을 드리는 일을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개는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 하여튼 그냥 할 거는 그대로 해버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1402년 3월 7일에 태종은 기어코 새로운 후궁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또 추가로 하륜과 권근이 언급했던 9명의 후궁 티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 후궁 티오도 전원 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원경하고 민씨는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경하고 민씨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잘했고 금술도 좋았고 또 내가 남편을 도운 게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데 왕이 되는 순간 어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을 한단 말이냐 이거예요. 이날 이후 원경하고 민씨는 남편 태종의 변심에 대해서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원경하고 민씨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건데 도대체 왜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조광지처인 원경하고 민씨를 박대했던 것이냐 이거죠. 단순히 여색을 밝히고 싶어서?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탄이었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할 피바람은 이제 곧 그날이 도적같이 오듯이 닥쳐올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태종의 아주 원대한 계획이 숨어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태종은 이 사람은 정치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태종이 하는 일은 그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이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태종이 굉장히 뜻밖의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 나 안 해. 나 왕노를 못 해먹겠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 과연 태종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